이번에 보국 호운의 달 6월을 맞이해서 한국전쟁 편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38도선 전역과 동해안에서 특전부대가 상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화력은 북한군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동력, 군수 능력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4단급 훈련을 마쳤고 한국전쟁 초반기에 박격포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병력, 화력에서 절대 열세에 6월 28일에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다는 계획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국군 주력을 섬멸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또 서부 전선에서도 국군이 예상외로 잘 싸웠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상치 못한 건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었죠. 일단 한국군이 너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해서 이들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후 미 8군 예하 24사단, 25사단이 한국에 급파되죠. 북한군에게 어이없게 패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대전이 함락되고 전라도는 단숨에 석권되고 소백산맥이 돌파되면서 전선의 위기는 고조되어 갑니다. 가장 길었던 여름. 1950년 8월이 되자 240km 라인에서 한 군데만 돌파당해도 6.25 전쟁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대구가 함락 직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한국군도 결사항전을 하죠. 워커의 방어전은 한 번만 예측이 틀렸어도 방어선이 돌파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낙동강 전선은 북한군에게는 거대한 소모전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는 획기적 한방을 기획합니다. 사실 이거는 7월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러나 메가더는 획기적 한방을 기획합니다. 사실 이거는 7월부터 생각했던 건데 단숨에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뒤를 끊고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때부터 인천을 상륙작전 지점으로 꼭 집었습니다. 반대가 엄청났죠. 이 작전을 성공시킨 건 오직 메가더의 카리스마 덕분이었습니다. 메가더를 비판하는 분도 많은데 적어도 인천 상륙작전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던 작전인 건 맞습니다. 결국 8월 28일에 승인이 나고 상륙작전은 9월 15일로 계획됩니다. 새벽 2시에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월미도를 점령하고 다음에 인천항을 점령해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인가도를 따라서 서울로 진격합니다. 이 경인가도와 서울에서 벌어진 전투도 사실은 꽤 치열했어요. 큰 희생을 치른 전투도 있었습니다. 20일에 행주나루를 도하해서 서울로 진입했고 서울시가로 진입한 날이 25일이었습니다. 28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가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 탈환 기념 행사를 가집니다. 한편 낙동강 전선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다음 날이었던 9월 16일부터 총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막고 아래서 밀고 올라가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죠. 그러나 생각처럼 북한군을 완전히 섬멸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군산에 상륙했더라면 더 알차게 북한군을 섬멸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은 어느 쪽으로 해도 완전한 섬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망치와 모루와 섬멸전이라는 것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을 때 얘기지 이 자체가 수백 킬로의 봉쇄선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섬멸이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80% 이상의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군은 좋게 보면 50% 정도의 병력이 북한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에서 소모된 병력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서둘러 철수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났겠죠. 이 두 부분만으로도 인천 상륙작전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5번 북진. 미국과 유엔군은 중공과 소련군이 참전하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련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8도선까지만 진격하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중국은 9월 25일에 만약에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면 중공군이 참전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소련도 38도선 기준으로 전쟁 종결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군을 설득했고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설득하면서 9월 27일에 북진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도 작전 목표는 오직 북한군 경멸이다. 중국과 소련과의 충돌은 피해야 된다라는 훈령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훈령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질 않았어요. 이것도 미스터리한데 한국 정부도 미국이 계속 북진을 반대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 한국군 지휘관을 소집해서 북진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10월 1일에 국군이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게 되죠. 최초로 돌파한 부대가 3사단 23연대였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키고 있죠. 북한군은 이미 전력이 20%밖에 남지 않아서 이때 진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래도 사령부는 늦다고 독촉을 했어요. 중공군과 소련군이 참전하기 전에 북진을 완수해야 된다. 이제는 유엔군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10월 19일에 유엔군인과 국군이 평양에 입성했고 30일에 평양 입성 행사를 개최합니다. 11월 30일에 3사단 23년대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인 해산진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이때 벌써 중공군 25만 명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중공군의 개입과 전쟁의 위기. 1950년 8월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 전쟁의 추이를 예민하게 관찰 중이었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참전하면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되어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우리 대신 너희가 참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인지 지시인지 합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상당히 기울어진 관계였죠. 중국은 10월 8일에 벌써 동북군 25만 명을 압록강에 배치하고 있었고 19일부터 한반도 진입을 시작합니다. 중공군의 참전은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 다음에는 격정과 피바다였죠. 예상치 못한 등장, 유령군대라고 불린 처음 보는 전술에 미군 지휘부마저 공황 상태가 됩니다. 미군 2사단이 군우리에서 섬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고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가 전멸할 뻔합니다. 한국 정부는 1.4호태로 서울을 다시 포기하게 되고 미국도 한국 전쟁을 포기할 뻔합니다. 미군은 추가적인 파병과 이 이상의 군수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현재의 전력으로 중공군을 격파할 수 없다면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분노한 맥아더가 만주에 대해서 핵공격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전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미국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는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고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중공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증거와 방법을 보여주어야 했죠. 일곱 번째, 유엔군의 반격. 중공군은 계속되는 공세로 유엔군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 이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를 달성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를 대신해서 미8군 사령관이 되었던 리쥬웨이였습니다. 리쥬웨이는 방어가 아닌 공세를 주장하고 원주를 중심으로 공격적 방어를 위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유명한 지평리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유엔군이 다시 공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죠.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을 넘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신속한 북진을 주저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은 38도선의 전술적 요충들을 중심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중공군은 절대 공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속적으로 중공군은 공세를 지속하고 유엔군은 막아내고 1950년 겨울 2차 대공세, 최대 규모의 공세로 알려졌던 51년 봄과 여름에 걸친 춘계 대공세, 51년 5월 공세, 이런 전투로 인해서 피하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규모 인명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휴전회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이 커다란 인명피해 손실 없이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소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1년 4월 19일에 미국 정부는 맥아더를 해임했고 51년 6월부터 휴전 협상을 시작하라는 지침을 맥아더의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된 리쥬웨이에게 하더랍니다. 이때부터 길고 지리한 휴전회담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회담이 된 이유입니다. 즉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이 국제전쟁, 아니 세계 초강대국의 전쟁으로 비화한 이유,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냉전 구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남침을 시도할 가능성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이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쉽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중공, 소련 측은 마치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의 전쟁 지속 의지만 바닥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휴전회담을 성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굳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국과 한국은 종전 후에 미국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게 휴전 협상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시작은 했지만 타결하기가 쉽지 않은 회담, 그리고 질질 끄는 회담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 중에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9번째, 고지전. 휴전 회담으로 인해서 전선이 정체됩니다. 특히 서부 전선은 휴전 회담장이었던 개성, 나중에 판문점으로 바뀌지만 이 지역에서 전선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결국 중부 전선, 철의 삼각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대에서는 뺏고 뺏기는 고지전이 시행됩니다. 휴전 회담 중이라고 전쟁이 멈춘 건 절대 아니었죠. 중공군과 북한군은 계속해서 공세를 했고 유엔군은 빼앗기지는 않되 올라가지도 마라. 방어에 유리한 지점이나 적의 공세에 유리한 지점은 빼앗아도 좋다. 그러나 북진은 안 된다. 행여나 많이 가면 내주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기묘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기막힌 사연, 불운한 죽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군이든 유엔군이든 사선을 넘어 살아왔던 훌륭한 장병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희생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나 유엔군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기억하기 싫은 전쟁이 되었던 기간이었죠. 사실은 북한군이나 중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중공군은 현상 유지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전투력을 보강했는데요. 전 군단을 교대로 만주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소련군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받고 조직과 훈련을 개편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단계를 중국군 현대화 과정의 사업으로 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중공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완전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군도 현대화 계획을 시행합니다. 장비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휘관 리더십 교육, 전술, 병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순환 교육을 시행합니다. 미국은 휴전협정으로 미군이 떠나도 한국군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이 되죠. 결국 한국군을 투입해서 중공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그 증거가 되었던 전투가 백마거지 전투입니다. 결국 휴전협정은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고지전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그날까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10번째, 휴전 그리고 분단. 1953년 7월 중공군과 북한군이 마지막 공세를 가합니다. 이때는 자기들도 휴전협정을 조인하려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휴전협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안건이 정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과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타결되면서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타결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보병의 공세는 없었지만 양측에서 서로 그동안의 원한을 쏟아내듯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포격과 폭격이 맹렬하게 진행됩니다. 이때는 화력이나 제공권은 유엔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니까 이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정이 발효되기로 했던 27일 밤 10시에 거짓말처럼 포성이 멈춥니다. 한국 전쟁을 다뤘던 어떤 영화가 있는데 판문점에서 미국 종군 기자가 이런 기사를 타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국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평화가 찾아오긴 했죠. 따지고 보면 꽤 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70년 넘게 정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은 많지만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고 냉전이 붕괴되었다고 하지만 세계는 다시 새로운 긴장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6.25 전쟁에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신 분들, 가난하고 힘들었던 전쟁에서 고생하시고 한국이 부유해진 이후에도 마땅히 받아야 될 칭송과 예우를 받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주요한 전투, 사건,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임용환 박사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24년 후반기의 답사지는 그리스입니다. 일정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답사의 주요 방문지는 아테네, 코린토스, 스파르타, 미케네, 델포이, 메테오라, 그리고 팔라미티 성과 미스트라 같은 멋진 요새들, 테르모필라이, 플라타이아, 카이로네이아 등 전쟁사를 바꾼 중요한 전적지들을 방문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동행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별도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 민주주의의 흥망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